주식 투자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시장에 많이 찾아오진 않거든요. 네. 이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가격대 수준이 바로 지금의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완전 흔들어 제끼고 있거든요. 뭐 전쟁도 터지고 금리 수준도 막 역대급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경제적인 침체로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럴 때는 됐고 모르겠다, 내다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싼 값에 헐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 기반의 이제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주식 투자 위주로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 투자 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도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젊으신데 어릴 때부터 되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워낙 주식을 정말 오래 전부터 하셨었어요. 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가 괜찮았나 보죠.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당시까지는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됐다가 안 되는 시점에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따로 불러내서 너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고 있었던 자금이고 더 넣으려고 했던 네. 자금인데 더 못하겠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이걸 한번 굴려봐라. 하시면서 첨언하셨던 게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너도 한번 너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기업에 한번 넣어놔봐라.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돈이 800만 원이었는데 네. 결혼 자금으로 8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한 5천만 원 주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완전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계속 더 모으려고 하셨던 그러네.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제 많이 모아서 네네네. 주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해약하고 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 스스로 너의 미래를 한번 개척해봐라라는 관점으로 주신 건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네. 집안이 막 무너져가는데 그 와중에 이 귀한 자금을 그 집을 소생시키는데 쓰지 않고 나를 믿고 나에게 어찌됐든 주신 거니까 이거를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어머니의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그때부터 좀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800만 원 초기 투자금 가지고 좀 뭐 갑자기 좀 돈이 불어났나요? 아니면 뭐 처음엔 좀 막 잃고 막 이랬나요? 어땠어요? 제가 그래도 좀 운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사실 돈을 받자마자 사진 않았어요. 제가 성격이 워낙 신중하고 보수적이었어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이 돈을 절대 한 푼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내 실력을 만들어 놔야겠다 싶어서 거의 반년에서 1년간은 투자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쉽지 않은데. 네. 공부만 하고 심지어 그때 약간 모의 투자를 했어요. 모의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진다라고 판단한 순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과가 좀 그때 당시 좋았었어요. 그래, 처음부터 공부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20대, 30대 분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우선 다짜고짜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주식 그쵸. 투자. 그래서 뭐 저 사연 받아 보면은 한 자산 2천만 원이신데 한 1,500만 원 주식에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무조건이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사실 이 채널에는 부동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내 집 마련, 내 건물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이거는 내 일생일 대 투자, 내 인생을 갈아 넣어 한번 딱 해야 하는 중요한 부동산은? 투자.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내가 뭔가 잘하려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는 뭔가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변동성도 물론 큰 것도 있겠지만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모로 그냥 한 주, 두 주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냥 손쉽게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것 또는 주변에서 추천하는 거 그냥 냅다 사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수익률이 40% 났다는 거예요. 최근 2달 동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벌었구나 했더니 주식 투자를 딱 10만 원 했더라고. 10만 원 해가지고 4만 원 벌어가지고 이제 치킨 사 먹고 막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주식이 장점인 게 너무 이제 소액도 가능하고 접근성도 쉽지만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면 상대적으로 좀 너무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안 했던 게 이제 그 너무 귀한 돈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한 6개월, 1년 정도 하고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한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공부하면 뭐 한 3, 4개월 해도 되나요? 또 어떤 시작의 어떤 그 수준은 솔직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핵심은 내가 10번 찍어서 뭐 100% 정답이 없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10번 찍어서 7번 이상 맞출 자신이 있으면 해라.
그 예전에 뭐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것도 나가시고 하셨지 않았어요? 아, 모의 투자 대회는 아니고 이제 TV 방송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수익률 대회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입장을 몇 번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미리 해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10번 찍어서 7번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아, 그거는 이제 모의 투자 해보면은 결과 그렇게 나오니까. 모의 투자를. 네. 그러니까 내 돈 직접 넣지 말고 네. 내가 샀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된다 싶을 때 그때 넣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엔 좀 젊은 분들이 좀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섣부르게 하는 거군요. 가뜩이나 요즘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은데 네. 굳이 무리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럴 때는 사실 내 실력을 더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요즘에 뭐 지지부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요런 시기에 주식을 해서 우선은 조금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내 집 마련에 좀 보탬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많이 또 빠지기도 하고 워낙 좀 막 급락하는 종목들도 막 나타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최근에는 코스피가 뭐 2,300도 한번 깨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상황이 안 좋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다, 네. 혹은 이제 더 빠진다인데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 관점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주식 투자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심플하냐면 좋은 주식 싸게 사모으면 된다라는 관점. 사실 부동산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잖아요. 같은 거죠. 네.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네. 싸대. 네. 그러면 사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기다렸다 보면은 또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시장의 형평성에 맞는 가격이 되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주식 투자하기는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을 뭐 대변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인 건 맞는데 추가 하락을 하면 그럼 내가 괜히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최대한 저점 수준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네. 그럼 한마디로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저점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은 맞는데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발바닥이냐라는 거죠. 네. 찐바닥이냐. 네. 찐바닥. 네, 이거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분할 매수라는 카드가 있는 거고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 누구도 사실 발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을 만한 약간 투매가 쏟아지는 구간에서는 더더욱이 발바닥을 예견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팔게 되는 반대 매수가 나가는 상황이니까 네. 이러면은 언제까지 그 저점이 바닥에 찍힐지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그 발바닥을 언제 어디서 나올 수가 있는지를 기다리고 예측해 본다? 쉽진 않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인 건 맞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투자에 있어서 기회가 두 가지 개념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야 누가 봐도 이건 크게 오를 것 같다라는 기회. 하나는 분명 좋은 물건인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네. 근데 우리가 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사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시장에 많이 찾아오진 않거든요. 네. 특히나 2010년 전에는 더 그랬어요. 이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가격대 수준이 바로 지금의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완전 흔들어 제끼고 있거든요. 뭐 전쟁도 터지고 그다음에 네. 뭐 금리 수준도 막 역대급이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경제적인 침체로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이런 게 없다면 사람들이 요즘은 더 똑똑해졌잖아요. 그 가치에 맞는 가격에 대한 밸류 측정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됐고 모르겠다. 내다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싼 값에 헐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 총 숫자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PBR 기준 지금 1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도 안 된다.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코스피 기준 아까 2,300 얘기해 주셨는데 네. 2,300 부근이 PBR 기준 0.85 6 정도거든요. 0.856.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뭐냐면 작년 10월 이 정도 수준. 그리고 과거 2019년 때 하락장 끝마작 수준.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이 빠진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네. 때. 끽해봤자 뭐 코로나 때. 이때는 좀 많이 빠졌죠. 0.6 정도. 그다음에 그 전에 한 2008, 9년 금융위기 때.
네. 이럴 때 아니면은 지금이 딱 그 정도 수준의 싼 매물들이 많은 역대 구간이라는 저점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쵸. 상황인 건 맞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요즘에 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경제 위기 뭐 이제 미국에서 또 뭐 그쵸. 앞으로 뭐 추가 금리 인상하고 하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역대급 0.6 뭐 이렇게까지도 가면 어떡하냐, 네. 뭐 2천 깨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좀 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코로나 때 그런 진짜 역사적으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밸류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회복되기까지 얼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팔고 싶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약간 투기성 갭이라고 하죠. 네. 부동산도 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 갭이 생각보다 빨리 메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소액 투자자들보다 결국 자산이 큰 사람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데 네. 자산이 큰 규모의 사람들이 저가 매수에 많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 신용 레버리지를 써서 털린 사람들의 물건을 네.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오히려 빠진다면 더 용기를 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그러니까 제 지인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투자할 때 보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뭐 1년을 잡고 천천히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반년, 3개월 뭐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분할 매수의 어떤 기간을 한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연말 연시까지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강한 상승보다는 네. 반등 정도. 왜냐하면 그만큼 단기적인 투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신용에 대한 리스크 정도도 올해 초 정도 수준까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투심이 약간은 회복될 만한 구간이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도 하나둘씩 좀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반등 구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락한다면 그때 조금 더 사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차라리 연초. 네, 차라리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7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로 이제 천천히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는 식으로. 그거는 이제 조건이 있죠.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분들에 한해서 네. 현금성 자산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이 네. 지금 다 물려 있거든요. 다 물려 있는 상황에 뭘 또 사라고 하냐 네. 이렇게 또 좀 화가 올라오실 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반대의 개념으로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현금성 자산을 좀 챙겨놨다가 네. 다시금 하락할 때 내가 조금 다시 한번 포트에 리밸런싱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희 채널은 그래도 좀 부동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뭐 이제 하나 사놓고 네. 이제 그동안 또 저축을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모이는 돈이 있는데 요걸로 하나 사기는 또 뭐 부동산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요걸로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지금보다는 약간 좀 한 연말이나 연초쯤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 솔직한 견해로서는 지금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돈이 마련이 되어 있다 네. 하면은 죄송하지만 한 반년은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반년 정도? 아 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돈의 흐름이 없어서 지금은 네. 되게 혼란스럽군요. 네, 지금은 대혼돈의 시대인 게 물론 뭐 지정학적 문제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저는 투자를 할 때 돈의 흐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의 흐름에는 크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과 네. 기업들의 투자의 방향성을 보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되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내년에 우리나라 총선이고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네. 큰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는 이 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돈의 흐름이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틀어질 때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을 내가 버텨야 되는데 좀 힘들 수는 있다. 특히나 주식 투자 초보자 입장이라면 더 네.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상반기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 게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이 한 반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는 그때 지지율에 따라서 유력한 후보군에 관련된 수혜 업종들이 네. 강한 상승 흐름을 약 반년 정도 보여줘요. 저도 그거를 좀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한 하반기에는 뭔가 좀 명확하게 방향성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
반등 장세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를 네. 봤을 때 그나마 저는 반도체가 제일 좋아 보인다. 아 지금은. 네, 지금은. 이게 또 주식도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다 전략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빠지는 구간에 내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좋게 생각했던 것들 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내가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는데 이때 뭘 볼 거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좀 유력한 것 같다. 그럼 지금 반도체를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래 좀 좋게 보시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제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좋게 봐요. 이게 드디어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 탈출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랑 이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가 있는데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나오는 게 이 메모리 단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된 매출도 다 이 부분에서 나오고 메모리 사이클은 결국에는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 공급업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얼마나 느리냐 줄이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바뀌어요. 그래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보통 이게 한 1, 2년 정도 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너무나 이 방향성이 명확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 바닥이 잡히고 그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이 반도체 업황에서는 최악이 딱 찍혔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네네네. 시작점이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이클, 물량에 대한 네. 그런 것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코로나 때 언택트 수요가 많았었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이때 초호황이어가지고 공급업자들이 막 찍어내기 바쁘고 했었는데 갑자기 고물가 고금리 기조 탁 나오면서 뭐 기업들이 반도체에 막 너도 나도 사줘 막 이러던 시기에서 한순간에 딱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업자들 입장에서는 재고 물량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힘든 구간이 작년 올해 계속 이어졌거든요. 이게 거의 1년 2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공급업자들 입장에서 버티다 못 견뎌서 올해 1분기 때 뭘 했냐면 감산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티다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공급 물량 확 줄여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공급을 확 줄여놓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이 방향성을 좀 막아놓은 거죠. 바닥이 좀 잡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요가 진짜 회복되냐 마냐였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시금 업황이 턴을 잡히는 건데 다행히도 때마침 AI라는 게 또 화랑이 나오면서 올해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이 고정 가격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반등세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상 공급은 이미 많이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늘리기는 어렵다고 해요. 업계 전문가들 입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최근에 또 네. 삼성 코엑스에서 하는 반도체 제전에 가서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계자분들이랑 또 네.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일단 감산의 효과가 진짜 나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업황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 네,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주가 보시면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안 빠져요. 오히려 반등할 때 좀 네. 많이 강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느 정도 반도체의 좀 바닥이 실질적으로 좀 잡히는 구간이 나온 것 같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리고 주식은 결국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에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을 텐데 가치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결국 실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적이라 하면 뭐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거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수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산업과 기업을 볼 때 있어서 결국 주식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드디어 힘들었던 시간을 끝내고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드디어 했어요. 네. 그러니까 10월 수출 기준인 거죠. 10월 수출 기준. 근데 이 플러스 전환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그 플러스 전환을 하는 데에 가장 역할을 크게 준 게 반도체였어요. 근데 물론 아직 반도체가 플러스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이고 있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큰 틀로 봤을 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이를 이끄는 주체가 반도체인 만큼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과 함께 반도체 업황의 상승 흐름을 또 기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라는 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물론 심리적인 요인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코스피 기준 네.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있는 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좀 그래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 이런 포인트인 거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국내 수출 증가율에 비례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이제 연관성이 큰가요? 네, 엄청 큽니다. 어. 이게 사실상 코스피 지수에는 큰 상관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양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심리가 좀 위축돼 있다는 네, 거죠. 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업의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안정화 찾는 국면에서는 회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귀하게 됐을 때 수출 증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아직 갭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금방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라고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반도체를 저는 단기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 투자처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일수록 이제 보통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 특히 뭐 삼성전자는 그냥 처음 계좌 만들면 뭐 바로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주처럼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되게 지지부진했었었는데 지금까지 버틴 거를 조금 감내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보라. 네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새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거 사는 거는 괜찮은 선택일까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수익은 큰 날 것 재미는 같다. 없다. 네. 엄청나게 뭐 어떤 폭등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시총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요즘에는 유동성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크지 않은 유동성으로 그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을 막 큰 폭으로 올리기에는 좀 힘에 부치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내가 주식 투자로 뭐 안정성보다는 좀 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비주 쪽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반도체 장비주 쪽. 네. 그쪽도 어찌 보면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그 개수가 좀 상관계수가 높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이 시발점에서 장비주가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가장 먼저 가요. 네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장비가 먼저 가고 소재부품단이 좀 같이 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를 찍어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돈을 벌긴 좀 어렵겠죠. 네. 아직까지 여전히 반도체 영업이익단은 적자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건데 네. 이렇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게 눈에 보였다. 즉 수요가 회복되는 게 눈에 보였다. 고객사들이 반도체 막 주문 요청을 한다. 이러면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다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구조가 선행돼야 그 주문량을 맞춰서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돈을 어디다 쓰냐? 장비에 씁니다. 가뜩이나 이번에 삼성이 또 대대적인 발표를 했어요. 역대 최고급인 올해 영내 53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올해요? 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한 30몇 조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은 4분기에 약 16조, 17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또 대부분 다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반도체 수요가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 그 대응을 하는 관점 플러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공장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공장을 늘리는 과정에 이거를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공장을 늘리고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에 돈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누가 버는 거냐라는 거죠. 네. 공장이 지어지면 당연히 장비를 먼저 장비가 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그 장비에 있어서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 당장 삼성전자는 돈을 쓰는 입장이고 네. 돈을 쓰면은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단에 훼손될 네. 수 있을 만한 요인인데 네. 그 돈을 장비주들은 벌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먼저 선행돼서 움직이는 감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으면은 장비주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어쨌든 그 움직이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순서의 제일 앞단에 있는 장비주를 좀 주목해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럼 장비주는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지금이 바닥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논리가 장비주로 가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올랐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가요? 아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아 많이 올랐어요. 네, 실제로 많이 올랐고 네. 희한하게도 최근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장비주들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는 이게 대장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관들도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유난히 또 반도체를 많이 사는 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할 때 원 세 개를 크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원은 시장이다. 그다음에 중간 원은 산업이다. 그다음에 가장 작은 원은 기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네. 산업 업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퍼포먼스는 좀 제한적이다. 아, 그럴 수 있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마찬가지 좀 네. 제한적이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았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았고. 지금까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 물론 그 기업 중에 장비주들이 돈을 벌고 뭐 여러 가지 막 모멘텀들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간 건 맞으나 여기서 업황이 좋아진다면 이거를 한 번 더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장비주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8대 공정을 공부하시면 좋은데 8대 공정이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과정을 8개로 쪼개서 나눈 건데 이거를 앞단이 전공정, 뒷단이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기존에는 전공정이 많이 부각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집적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스마트폰 크기가 더 커지는 거를 선호하진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무겁고 손 아프니까. 더 작고 컴팩트해지면서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원하죠. 이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크기는 줄이면서 성능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우리가 붓펜으로 그릴 때랑 그다음에 지금처럼 펜으로 그릴 때랑 그다음에 샤프로 그릴 때랑 네. 뭐가 더 미세하게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얇을수록 더 얇을수록 그렇죠.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제 전공정단이다. 더 어떻게 하면 회로를 미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기술적인 개발 단계가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이건데 이 곡선이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샤프 혹시 많이 써보셨나요? 네. 샤프 쓰면 얇아질수록 잘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얇게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한계점이 오다 보니까 이걸 더 얇게 만들고 기술력을 높게 하는 거에 한계점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어의 법칙이 어디로 이동됐냐면 후공정으로 이동된 거예요. 후공정은 뭘 하는 거냐면 회로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서로 간에 연결하고 붙이는 거예요. 전기적 성향을 띠게 만드는 건데 이게 내가 하나의 그 도화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여러 도화지를 그려가지고 이거를 서로 간에 연결해서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도 붙여보고 이렇게도 붙여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후공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전공정 단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기술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잘 성과가 안 나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장비만 해도 예를 들어 전공정 장비 하나 사려면 예를 들어 한 뭐 1,000억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네. 가격으로 사야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이 이제 비주류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비주류가 주류로 바뀌는 시점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후공정, 특히나 패키징 단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소외됐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게 기술적인 발달이 되면서 또 전공정의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장의 폭을 기대할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게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쪽 분야가 최근에 부각을 받은 건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뭐 HPSP, 뭐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이런 장비 업체들이 다 후공정 단의 이제 수혜 장비들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공정 장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떠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갭이 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게 후공정이 왜 또 중요해졌냐면 AI 때문에 중요해졌어요. A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더 초지능 초연결로 가야 되니까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더 많이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탑재하면 탑재할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아직 안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서로 반도체를 더 원하고 있어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네. 이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TSMC가 대표적인 거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그를 쫓아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기존에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 못 만든 업체는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게 AI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다수의
대다수의 IT 관련 업체들은 여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쪽에 투자가 더 이루어지고 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가격 상향이 나오면은 관련돼서 장비를 만들어서 특히나 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라면은 밸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나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확장, 상승도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년에도 AI라는 트렌드는 더하면 더했지 네. 덜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죠.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높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쵸, 상태다 그쵸. 보니까 네, 바로 직전 대비 또 올랐으니까 네. 적게는 50%, 많게는 200%, 300% 올랐거든요. 1년 기준으로만 네.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게 부담이시면 어차피 업황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그러면 후공정만 좋아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전공정도 물론 이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긴 했지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애초에 가격단이 비싸요. 그래서 얘를 당장에는 더 주력적으로 막 구매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공장을 새로 짓는데 후공정 장비들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앞단이 먼저 채워져야죠. 네. 그래서 앞단의 장비들이 다시 되게 부진했다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전공정은. 네, 물론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기대는 이쪽이 더 많겠지만, 후공정에. 네.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것도 사실 사람의 투자 성향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걸 보느냐. 아, 이건 좀 부담이다. 나는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조금 먹더라도 이게 더 좋다. 하면은 이쪽 보는 게 낫겠죠. 얘네는 기존 전통 대장 애들이 여전히 굳건한 위치를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 뭐 테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들을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요즘 같은 어떤 주식 시장에서는 더 빠지지 않고 뭐 내려가지 않기만 해도 사실 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걸 볼 때는 반도체 장비주 그 정도들이면은 뭐 내려갈 확률보다는 그래도 뭐 유지 아니면 약간의 상승은 기대해 볼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돈 약간 좀 남는데 하는 분들은 그런 데 한번 투자해 보시면은 네. 뭐 은행 이자 이상의 어떤 뭐 성과 같은 거를 아주 큰 욕심 안 내시면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또 장비주는 이게 한 번 발주할 때 왕창 발주했다가 또 한 번 확 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한 번 확 튀었다가 확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장기 투자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예,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 좀 팔고 나오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부동산 투자에 익숙해져서 변동성이 강한 거에 좀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오히려 탄탄한 우상향을 좀 선호하신다. 네. 그러면 조금은 늦게 갈 수는 있는데 소재 부품단을 주목해 보셔도 좋아요. 소재. 왜냐하면 당장에는 얘네가 부각이 되긴 어려워요. 네. 왜냐? 아직까지는 생산을 많이 늘리진 않았으니까 지금 늘리려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늘려놓고 생산을 가동한다고 하면은 그에 필요한 소재 부품을 또 따와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이거를 한 번에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쓰는 만큼 꾸준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성장을 할 수 있는 매력이 높은 기업들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은 또 특히나 얘네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 크진 않지만 이쪽에서 좀 괜찮은 결과값도 낼 수 있다. 약간의 중장기로 보면은 그런 그쵸, 쪽으로 그쵸. 가는 것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장비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약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완제품을 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쵸.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은 걸까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오래 봤을 걸릴 때- 수 있다. 네,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왜냐면 생각보다 삼성전자를 사셔가지고 되게 요즘 너무 지지부진했다 이런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보기에는 또 약간은 아직은 순서가 좀 있다. 네, 워낙에 또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네. 얘를 올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다시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상승률을 보여주려면은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 와야 되는데 네. 즉 금리 인하기가 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조금 시총이 그래도 좀 작은 하이닉스는 안 될까요? SK 하이닉스.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보단 하이닉스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가 주력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부들도 많잖아요. 네.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그러니까요. 있고 봐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심플해요. 메모리 반도체. 오히려 지금 더 단순화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단순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만한 타이밍이
때문에 오히려 그 수혜를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기업도 하이닉스인 거거든요. 특히나 또 지금 AI 때문에 약간 삼성전자 조금 지지부진하고 하이닉스가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AI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게 GPU가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거를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GPU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여기에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연결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GPU가 판매되고 있는 만큼 HB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칩이 판매가 되는 건데 요게 또 성능이 레벨 1, 2, 3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레벨 3까지 왔는데 3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 3 플러스를 하이닉스는 할 수 있는데 삼성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야 하이닉스 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우리 것도 한번 테스트해봐라 했는데 한번 까였어요. 한번 망신 당했어요. 그래서 삼성도 어떻게 해서든 이 3 플러스를 우리도 만들 거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제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그래 우리는 그래도 3는 많이 만들게.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막 투자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했던 게 올해 HBM 생산량 대비 내년의 생산량을 2.5배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HBM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3 플러스가 더 많이 쓰여지는데 3도 많이 쓰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참 웃긴 게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많이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지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제재 때문에. 얘네는 차선책으로 뭘 하냐면 조금 성능이 낮지만 많이 쓰자. 질은 없지만 우리 양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반도체에 좀 조금의 밸류가 낮은 반도체를 왕창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AI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3 플러스는 못하면 이제 3, 뭐 2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제 삼성이 일단은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3 플러스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뭐 크게 하이닉스에 비해서 메리트는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낸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기회의 밥상이 차려져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 밥을 근데 얼마나 잘 떠먹냐가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가 잘해야 된다. 네. 잘만 하면 지금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이게 왜냐하면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이 잡혀있기 때문에 혁신이 잡혀있기 때문에 AI라는 뭐 어찌됐든 근데 단기적으로는 당장 3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게 하이닉스고 이미 내년 물량 꽉 차 있어요. 얘네는 지금 내후년 물량 협상하고 있어요. 근데 내후년 물량도 고객사들이 야 너네 지금 빨리 저 공장 지금 막 지으려고 하는 거 저 빨리 좀 해봐라. 근데 지금 문제가 SK가 자금난에 있잖아요. 그룹 전체가. 그러니까 얘네도 하고 싶은데 자금난에 허덕여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떻게든 잘 해결만 되면은 뭔가 한번 좀 더 단기적인 부각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빨리 물량을 달라 이런 분위기라면 그 앞단에 있는 어쨌든 그 AI 쪽의 시장은 뭐 가파른 성장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AI 관련주를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AI 관련주를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나가 물음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좀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기업이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기업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데가 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AI 내가 직접적인 수혜 기업을 찾겠다 하면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보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인 게 AI라는 큰 범주 내에 결국 AI를 하기 위한 반도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단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좀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AI 관련돼서는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거 다 좋아질 거긴 하지만 국내 주식에서 보기에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 우리 국내 주식 쪽에서는 반도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은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말고는 좀 다른 거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그래도 좀 유망하다 하는 어떤 업종이나 산업군이 좀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 상반기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 아직은 변수가 많은 게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최근에 보시면 바이든 지지율을 트럼프가 뛰어넘으면서 바이든 관련 수혜 업종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모멘텀을 가진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 관련 기업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반대로 트럼프에 기대할 수 있는 IT 업종이 최근 단기적으로는 많이 성과가 상대적으로는 좋아요. 흥미로운 게 트럼프가 바이든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집권 당시에 어떤 업종이 안 좋았고 좋았냐를 따져봤을 때 와 대부분의 업종들은 비슷한데 특히나 두 업종의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강한 게 IT가 엄청 강하고 IT가 안 좋은 게 에너지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만큼 극단적이라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원래 네. 공화당이 이렇지 않거든요. 공화당은 시장을 좀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네. 업종들이 그냥 기업들이 잘하는 만큼 가요. 근데 유난히 에너지 단이 안 좋았고 유난히 IT 쪽이 좋았어요. 네.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이 좀 이 IT 기술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인물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만 봐도 사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미국이 중국 쪽으로의 그 IT 제재, 특히나 반도체 기술적인 제재를 가한 게 트럼프 때부터였거든요. 화웨이 제재 때리고.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또 IT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또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또 바이든 때는 이게 또 약간 반대였어요. 물론 뭐 IT가 엄청 안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에너지가 유난히 강했어요. 근데 사실 이 미국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런 특징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세액을 많이 걷어들이고 세액을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 내가 밀고자 하는 분야를 탁 특출나게 딱 밀어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번에는 이제 IRA 법안에 따른 이제 신재생, 2차전지 이런 친환경단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또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경제가 망하고 힘들다. 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미친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오죽하면은 IRA 내가 당선되면 폐지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도 발언을 해서 네. 이 IRA 단의 수혜 업종들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서 IRA가 뭐 100% 있던 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폐지는 쉽지 않겠다고 보지만 이게 투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이 미국 대선 전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조금 흔들리겠다. 네. 방향성이 명확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뭘 봐야 되냐. 아직까지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우리가 확정해서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전까지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뭘까?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혹시라도 네. 정권이 유지되더라도 계속 갈 것 같은데 네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중국 압박이에요. 중국 압박은 계속된다. 네. 이거는 뭐 이미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고 바이든 때도 조금 방법은 달리했지만 맥락은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 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계속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메리트가 있는 게 인프라 투자, 공급망 재편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진영학적으로는 탈세계화를 봐야 되는 건데, 탈세계화에서 이 또한 미중 간의 분쟁으로 미국 입장에서 기존에 중국 쪽으로 생산을 많이 의존했었던 부분들을 안 되겠다. 이제 자체적으로 리쇼어링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값싼 인건비를 할 수 있는 뭐 프렌드 쇼어링도 하고 이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이 공급망 재편, 이게 에너지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생산 공장도 마찬가지. 제조업과 에너지의 인프라를 새롭게 재편한다라는 관점인데, 이거는 이미 트럼프 때부터도 리쇼어링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때에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받으면서 최근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기반이 2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재편과 결국 이 공장, 제조업의 공장을 늘리는 관점인데,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불안 요소가 있으니 불안하고. 이쪽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대표적으로 지금 대대적인 공장을 늘리는 게 2차 전지도 있지만 반도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랑 바이든 다 좋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그래서 계속 단기적으로 더 반도체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변수의 영향을 안 받는 거에 투자하는 게 어쨌든 좋은 거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여러모로 우리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많은데 네. 그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다고 본다면, 여러모로 반도체 이 투자 관련, 이게 정부 정책 주도하에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 투자금을 비로소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장비인 거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게, 참 흥미롭게도 기존에 중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비싸요. 그렇죠. 인건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싸죠. 네, 막 토지도 그렇고 막 네.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모임 집단인데 네. 고정비가 갑자기 순식간에 많이 들어가는
걱정하는 거예요. 부담이죠. 네. 가뜩이나 미국 국민들은 제조 공장 같이 열심히 몸 쓰는 데에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특히나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 때문에 청년들의 그 일자리의 형성 라인이 얕고 심지어 이들은 일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억지로 데려오려면 고연봉 줘야겠죠. 네. 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동화를 돌리려고 합니다. 무인화를 하려고. 미국에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사람을 안 쓰고 싶다. 그렇죠. 그게 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비단 미국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 심각해요.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MZ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장 들어가서 일하라 하면 저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네. 네, 굳이 그렇게 돈 벌어야 되나? 네. 머리 쓰고 싶은데. 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인력을 구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또 반도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술 유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하나 뽑는 게 있어서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업이 지금 인력 문제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뭘 발표했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는 공장 무인화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장에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해? 로봇인 거죠. 그래서 로봇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주도주 성향을 띱니다. 당장에는 이익이 막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야, 기업들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쓴대. 그러면 야, 그거 숫자만 생각을 해봐라. 로봇이 몇 대나 들여가야 되는 거야. 그거 납품할 수 있는 기업 있으면은 야,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으로 주가가 계속 레벨업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실적은 아직 동반되지 않지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은 네. 지금 투자하는 게 적정한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 돈을 벌 것이다라는 성장성의 가치를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서 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면 지금처럼 고물가 기조에 네. 부담이 충분히 될 겁니다. 가뜩이나 그 중에서도 이익은 별로 없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 부실해. 그러면은 고물가 상황에서 뭘 할까요? 계속 의도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네. 유증하거나 그러겠죠. 시비 발행하거나. 네네. 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실제 그런 기업들도 몇몇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피해야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방향성이 있어서 이 방향성을 투자 관점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감이 있으면 내가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반대로 많이 떨어졌다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큰 틀에서 로봇으로 간다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그쵸. 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약간의 주가의 변동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그쵸. 큰 흐름은 보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 네.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실체가 없이 기대감만 있었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 지긋지긋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실제 실적도 계속 그냥 꾸준했어요. 근데 이 중에 몇몇 애들이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박스를 탈출한 애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 박스권 내에 실체가 없이 기대감만 있는 걸 우리는 보통 테마주라고 합니다. 테마주를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는 없죠. 테마주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주의 면모를 띠고 있다. 이게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부터 올해 로봇주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상반기에도 올랐고 하반기에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로봇 기업들도 탐방도 다니고 로봇 전시회도 가보고 막 반도체 전시회도 다 가봤는데 업계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결국 지금 로봇이 쓰임새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다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성으로 가긴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사람이 팔다리 역할, 네. 그다음에 사람의 눈의 역할, 사람의 뇌의 역할. 이거를 로봇이 대체해야 된다. 지금은 팔다리 역할까지는 잘 해요. 중요한 게 얼마나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토대로 내가 얼마나 잘 스스로 판단하느냐. 이건데 이게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여지는 로봇도 대부분 다 팔다리 역할을 하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거 해! 라고 시킨 거를 생각 없이 막 해요. 막 요래저래 사람보다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사람보다 효율성이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제조업 쪽 기반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게 확장될 수 있겠죠. 갑자기 여기서 드는 궁금함은 이제 그러면 그런 관련된 그런 산업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이게 사실 압도적이다라는 말은 못 드려요. 근데 경쟁력이 없진 않다. 왜냐하면 제가 로봇 기업들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들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지금 당장 로봇이 도입되는 게 어디냐? 제조 공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조 공장에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 제조업에 많이 일했던 사람들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술화하는 게 로봇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또한 제조예요.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지 로봇으로 그쵸.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다 기계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다 제조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괜찮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니까. 네. 실제로 로봇을 지금까지 잘 만들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 중국, 한국 네. 이렇게였습니다. 다 제조 강국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은 있다. 또한 하나의 경쟁력이 뭐냐면 지금 사실 중국단의 로봇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제조에 쓰이는 워낙 또 값싸고 하니까. 근데 과연 선진국들이 리쇼어링하는 과정에서 중국 걸 쓸 거냐라는 거죠. 조금은 네. 깨름직하다. 네. 특히나 기술적인 유출의 요인이 있고 한데 중국적 거를 썼다가 왜냐하면 이게 로봇을 단순 하드웨어만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같이 납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직원들이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너 이 로봇아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해. 우리의 그 생산 메커니즘을 얘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미국 반도체 공장 거를 아면 리스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국이 아닌 업체들 거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만 꽤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어갈 때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많이 쓰여지는 공장이 대부분 어디냐?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들입니다. 네. 크게 봤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그러면 우리가 딱 이해를 해야 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설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로봇도 들이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이 전방 산업의 업황이 좋아지고 얘네가 돈을 벌고 있어야 여기에 투자를 하고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전방 산업이 좋아지질 않았어요. 유난히 좋았던 게 자동차가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위주로 많이 로봇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게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특히나 지금 또 반도체 업황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이고 삼성도 또 막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물론 한 차례 기대감을 봐서 올라간 건 있지만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감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이런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할 때 그리고 전방 산업들이 좋아지면서 하나 둘씩 로봇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면서 동시에 로봇도 납품하기 시작할 때 이런 발주에 대한 공시가 여러 차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따른 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는 기업들에 있어서 차별화는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 뭐 실적 특히 뭐 수출에서 많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 쪽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조선 쪽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제가 8, 9, 10월 수출 지표를 봤거든요. 8, 9, 10 다 플러스였던 게 수출 증가율 기준 조선이었어요. 특히나 이번 10월 발표 기준으로 가장 증가 폭이 컸던 게 조선이었어요. 네. 근데 유난히 주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럼 이게 저평가인 건가요? 아니면 오를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저평가라고 봐요. 저평가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일단 심플하게 지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조선 관련 주가는 또 어디에 수렴해서 움직이느냐? 조선주 PBR과 그리고 조선 산업의 수주잔고라고 해요. 네. 야 우리 배 좀 만들어줘. 네. 라고 하는 이제 대기표. 이 대기줄이 많을수록 PBR가 수렴하면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PBR만 보면 되겠네요. PBR만 보면 되는데 네. PBR이 낮아요. 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지? 거의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주잔고 대비 PBR이 따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싸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어떤 통계를 봤을 때는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20년간 많은 분들이 조선 업황에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잘 나갈 땐 장난 아니었지만 그쵸. 그 뒤로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잘 나갈 때 초호황기 그러니까 익히 말하면 이제 슈퍼 사이클 네. 이런 상황일 때 어마무시한 상승 사이클을 봐서 사람들이 야 조선주 대박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상승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만 나와도 기대감을 하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웬걸 안 가거든요. 네. 이게 20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것 같아요. 아이 내가 한두 번 속냐?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네. 느낌? 근데 아니 저 진짜 지금 돈 잘 버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것만 봐도 국내 조선 3사라고 하죠. 뭐 현대, 그다음에 뭐 삼성, 그다음에 한화 이렇게 봤을 때 셋 다 흑전을 했어요. 흑전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수출 증가율 기준 대비 제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 못 믿지? 이건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당한 것도 있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선 하면은 뭔가 이제는 좀 올드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나 뭔가 이런 거에 비하면 저기가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절로 돈을 과연 집어넣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제가 조선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비판적인 말은 인력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약간 부동산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보통 조선업이 옛날에 호황일 때는 그 지역들도 아파트가 막 올랐었어요. 왜냐면 돈을 워낙 잘 벌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승은 좀 생각보다 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오죽하면 이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또 워낙 일하는 게 힘들어요. 조선이 그리고 심지어 로봇이 도입되기도 어려워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네. 사람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숙련자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자꾸 데리고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력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제가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여전히 그 관점에서는 조선업황을 좋게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정말 탄탄해요. 심지어 어떤 국면이냐면 이게 수주잔고가 이제 대기표의 양이라고 치면 네. 선가 이제 백값이죠. 내가 이만큼 줄이 막 예를 들어 막 3년치가 서 있어요. 이미 3년 이상 서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뒤늦게 배를 이제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급하잖아요. 네. 급하면 어떻게 해요? 더 돈을 부르겠죠. 네. 입찰가를 높이겠죠. 네. 실제로 조선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가려받고 있어요. 더 입찰가를 비싼 거. 높이는 고객들 위주로만 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있어요. 수주잔고 증가율이 둔화된 건 있어요. 이게 어디로 이동되고 있냐면 선가 증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배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Q 증가값은 조금 이제 약간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건 P 증가값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 그렇죠, 그렇죠. 네.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살짝 그래도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과거 20년 전 초호황기 때는 이럴 때 너도 나도 캐파를 확 늘렸어요. 기회다 네. 하면서 막 채용하고 공장 늘리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도 많이 맞아요. 횟수혜를 받았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짝 결이 달라요. 이게 조선업도 20년간 당한 게 있잖아요. 네. 좋아질만 하면 또 안 좋아지고 좋아질만 하면 안 좋아지고 이 조선업이 또 막 문제가 있는 게 배를 한 번 만드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고객사가 변심해서 돈 안 주면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리스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확실한 고객들 위주로 좀 탄탄하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 위주로만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일부러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거 잘 하고 있는 거 위주로 하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년 전과 같은 초호황기를 맞이한 주가 상승 폭발성은 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2차전지를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을 하잖아요. 야 지금 초호황이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여기에 생산업체들은 캐파 증설을 더 늘리고 더 늘린대. 실제로 막 유증하고 무증하고 네. 하면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다 증설 물량으로 가져가고 네.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조선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거 오케이. 근데 너네 나중에도 더 잘 벌 거야? 지금 너네 뭐 하고 있는데? 더 늘리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근데 그건 오케이다. 근데 지금 현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래 기대감은 모르겠고 네. 현재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네.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 2차 전지랑 결은 비슷해요. 2차 전지가 부각이 된 게 결국에는 친환경이잖아요. 네. 탄소 중립이잖아요. 네. 내연기관차 이제 안 팔겠다. 막 정부가 규제한다. 이제는 친환경차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양도 비슷해요. 선박에도 지금 친환경. 네. 물론 규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 배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배 만들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규제를 걸어버리면은 이거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MO라고 국제 회사 기구가 있는데 네. 얘네가 그래도 연간 기준으로 조금씩 규제를 늘리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느 규제로 갔냐면 야 너네 그래도 새롭게 만드는 배에 있어서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조금 낮춰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다가오는 한 1, 2년 정도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기존 선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지금 해운업은 여전히 호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를 막 굴리고 있는데 이 배들이 거의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 과거 2, 30년 전에 샀던 배들이니까 네.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 노후화 선박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나와요. 달달달달 하면서 막 나오는 네. 거예요. 이거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어떠라는 거죠. 얘네 이미 코로나 이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해운업종은. 근데 굳이 지금 배를 더 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게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조선업의 미래 이제 성장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이제 발주하는 선박 그 라인업들을 따져봤을 때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LNG 선박 같은 경우. 근데 중요한 건 이 LNG 선박을 그러니까 조선업은 크게 또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발주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국 쪽의 이 수주 잔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과도 우리나라께 많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이 더 만들기 어려운 만큼 배값을 더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규제 들어가면은 벌금 내야 되고 심지어는 배 운영 이게 운임할 수도 없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배 발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점점 갑의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겠죠.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에너지 재편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 네. 얘네는 기존 이제 화석 연료를 다 대부분 러시아 쪽에서 많이 수입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좀 이제 중단하면서 자체적인 에너지 굴기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재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미국한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정권이 되면 더 늘릴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그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다 배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배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인력 문제 그다음에 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좀 보수적이 됐다라는 점 이런 점은 단기적인 폭발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싸게 사놓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하는 거를 내가 과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주 저평가돼 있는 게 본전만 되더라도 사실 그것도 이득인 거니까 그쵸. 지금 어떤 조선업 특히 한국의 조선업은 아주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약간 희망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네. 이수빈 대표님은 지금 부자 TV 그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뭐 좋은 주식들을 좀 발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좋은 주식을 이제 발굴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나름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종목 발굴 같은 걸 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좀 중시해서 보시나요? 저는 주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정답지를 제가 카피해서 내 삶에도 접목시키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노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지? 라고 봤을 때 그들의 저서를 다 읽었죠. 네. 투자 대가들 대부분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저서의 공통 분모를 제 걸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공통 분모를 찾으셨습니까? 찾았고 제 나름대로 노트에 쫙 적어놨는데 네. 그걸 이제 한 번씩 보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가보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투자는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랑 통용되지가 잘 않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직접 있어요. 해보니까 네. 판이 다른, 그러니까 아예 이게 물이 다른 곳에서 노는 분들의 것을 제가 이게 흡수하고 이곳에서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압도적인 국가 성장률을 가져갔었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심플해요. 현재 좋은 주식을 싸게 사면 정답이에요. 왜? 국가 성장으로 어차피 성장하니까. 네, 어차피 성장하니까. 나스닥 차트 길게 놓고 봐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네. 그냥 지금 현재 싼 주식 가져가면 오케이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빠지면 사고. 그렇죠. 네, 버티고 심플한 거잖아요. 기다려라. 네,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 무너질 때 그들은 오케이 매수다. 음. 이거거든요. 심플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 우리나라는 상폐되고 없어지고 뭐 그것도 이래버린다.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 성장률을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하긴 2%도 안 네. 되잖아요. 예, 저성장 국가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묻어놓으면 물가 상승률에 안 맞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 현재 좋은 주식이 싸졌다고 사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뭘 해야 되느냐? 네. 앞으로 좋아질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저성장이지만 네. 그 중에서 유난히 성장폭이 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를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주식 투자로 20년 전 30년 전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왜? 그때는 우리나라 고성장 시기였으니까. 네. 그냥 싼 주식 사놓으면은 돈 그때는 버는. 우리도 미국처럼 됐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어머니가 지금 현재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서 돈을 못 버세요. 실제로 거래정지 상폐된 것도 있고 네. 그냥 다 그 자리에 머물리더라고요. 시간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알아서
어머니한테도 좀 바꿔라 하는데 그게 안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아들이 많이 벌 테니까 용돈 드릴 테니까 그냥 하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성장률 앞으로 좋아질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뭐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라는 관점을 저는 나름대로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계속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업의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그냥 좋은 주식 뭐 코카콜라 같은 거 빠지면 사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렇게 단순하기는 좀 어렵다. 네. 훨씬 더 좀 시대에 좀 풍파에 맞아가지고 좀 없어지기도 하고 뭐 힘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난이도는 있겠네요. 난이도는 있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왜냐면 요즘에 나에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나왔으면 미국 주식 비중 더 늘려라라는 식으로도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가 될 게 눈에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기도 어렵고 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동결의 흐름이 좀 지속화가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를 조금씩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럼 굳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나을까? 왜냐하면 물론 미국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률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환차익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그래도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 국가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국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뭐 큰 틀에서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내가 잘 모르는데 미국 기업 어떻게 또 투자를 합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내가 잘 아는 쪽으로 좀 더 자신 있게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 종목만 사서 막 20년, 30년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건 아니다. 약간. 저는 그거는 맞아요.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끽해봤자 장기 투자 관점 뭐 3년, 5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한 1년 정도 내외로 보는 것 같아요. 제 투자는 네. 국내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이제 미국은 어쨌든 뭐 변동성도 뭐 상대적으로 좀 낮고 요즘에 맨날 뭐 킹스닥이니 하면서 안 떨어지고 계속 가는데 그쵸, 어쨌든 그쵸. 버티는데 네. 한국 주식은 막 변동성이 막 크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 뭐 대다수겠지만 그런 분들은 막 마이너스 20%뭐 플러스 30%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여전히 뭐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걸 네. 어떻게 좀 적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저는 그 변동성이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사람인지라 당연히 힘들죠. 마이너스 막 10% 20% 빠지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질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투자자들의 문제도 있다 생각해요. 워낙 빨리빨리니까 네. 또 이슈에 민감해요. 트렌드에 빨리빨리 막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이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것 같다. 우리 투자자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그러한 체질을 기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유난히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최근에 뭐 경제적 이슈도 있거니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테마주라는 것도 사실 미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만 유난히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네. 거잖아요. 수요가 뭐예요? 단기간에 빨리 수익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연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노후 탄탄하게 그냥 기업이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우리처럼 막 당장 상한가 막 이런 투기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 그쵸, 강한 그쵸. 민족이다. 네. 한방 이런 네. 심리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감내해야 되느냐 결국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롤러코스터 혹시 많이 타보셨어요? 네. 뭐 옛날에 많이 타고 요즘에 뭐 못 가니까. 네. 네. 롤러코스터 타면은 어지럽죠. 어지럽죠. 타고 있으면 어지럽죠. 네. 근데 타고 있지 않고 그냥 약간 타는 사람 사진 찍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으면 어지러울까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그렇게 어지럽진 않거든요. 물론 조금 막 빙글빙글 조금 어지럽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어지럽진 않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변동성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부동산 투자도 투자해놓고 매일마다 가격 시세 보진 않잖아요. 안 보죠. 한 번씩 체크하잖아요. 주식도 좀 그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애초에 주식 투자 관점으로 뭐 1년, 2년, 3년 본다고 했으면 굳이 매일마다 가격 변동성에 내 마음이 휘둘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매수 매도를 내가 굳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잠깐 멀어져서 시세를 좀 보시다가 내가 밑에 내려오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사면 되고 내가 올라갈 때 판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올라가면 팔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멀리 보는 시야가 필요하겠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뭐냐면 차트를 볼 때에도 연봉, 월봉 보는 게 아니라 다 일봉과 분봉을 봐요. 심지어 틱을 봅니다. 틱 보죠. 네.
이게 투자자인가 싶은 거죠. 네. 이거는 진짜 단타 트레이더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가격 시세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주봉상 추세 방향성을 보면서 월봉상의 자리들을 좀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보시지 마셔라. 많이 보는 거는 공부의 양을 많이 보셔야 되고 가격을 많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주식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분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사시고 또 올라갈 때마다 좀 파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그 변동성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활용한 현명한 투자자가 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떠오른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막 급등도 하지만 또 급락도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어떤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뭐 가치 대비 많이 떨어지는 막 급락하는 그런 것들만 또 주워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도 성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실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뭐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뭐 사실 심리적으로 뭐 아주 편한 상태는 아니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힘든 시기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힘든 시기라는 거를 애초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손은 배제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고수익을 기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당장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인 건 맞거든요. 이럴 때는 좀 더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보수적으로. 네.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도 조금 더 낮추고 네. 조금씩 약간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찬스가 왔을 때 역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매일마다 매매해야 되고 매일마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식 투자는 100% 정답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높은 확률을 만드는 건 결국 참을 수 있는 인내인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야구 제가 할 때 중견수 보고 그다음에 1번 타자였어요. 1번 타자인데 제가 1번 타자 했었던 이유가 타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홈런은 제가 못 때렸어요. 네. 뭐 체격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근데 안타는 그리고 볼넷은 누구보다 잘. 추신수였네.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네. 1번 타자 했었는데 그 비결은 성구안이었어요. 그냥 내가 자신 있지 않은 공은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잘 칠 수 있는 공만 휘둘러서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루율이 높은 1번 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투자도 굳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애매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휘두를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타를 치려다 보면 삼진을 당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공을 고를 땐 고르고 그리고 네. 이제 주식은 뭐 삼진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없죠. 그냥 계속 고르다 보면 결국에 확실한 거 치자.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상대편 투수가 너무 강한 거지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서 쳐야 그쵸.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덕아웃 들어가서 네. 연습하는 거죠. 연습도 좀 하고. 네, 저 투수가 네. 어떤 공 던지는지 좀 곁들기도 하고. 천천히 공부도 하고 비디오 분석도 하고 해야지 지금 무조건 휘두르는 게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좀 많이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